안녕하세요.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부터는 그 손익계산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재무상태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순이익, 영업이익 어떻게 봐야 되는지, 중간에 끼어드는 약간 잡음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까지 완전히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고, 지금부터는 사실 이것도 회사의 실질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현금 흐름 저도 공부할 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좀 오늘 대표님 기대합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외부에 뭐 강의를 좀 나가보면 대부분 현금 흐름표를 좀 많이 어려워들 하시고, 최근에 이제 그 모 대기업에 계신 분인데, 네. 제 책을 보고 그 현금 흐름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주시고, 신문 기사에 현금 흐름과 관련된 신문 기사가 있으면 질문을 주시는데, 며칠 전에 저한테 또 카톡을, 지금 여러 번 저하고 통화도 하고 저한테 카톡을 주셔가지고 제가 또 전화도 드리고 설명도 많이 해드리고 했는데, 며칠 전에 또 카톡을 주셨는데, 유튜브 촬영 때문에 도저히 그 카톡을 들여다볼 시간이 안 돼서 지금 카톡을 안 들어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이 지금 이 유튜브를 이제 보시면, 김 대표가 이 유튜브 촬영 때문에 좀 자료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내 카톡을 안 읽어줬구나.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하여튼 카톡 보내주시거나 전화 주시거나 이메일 주시면 최대한 시간을 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의 이 경영 활동은 크게 봐서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업 활동, 그다음에 투자 활동, 재무 활동 이렇게 이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영업 활동 현금 흐름, 투자 활동 현금 흐름, 또 이제 재무 활동 현금 흐름 이제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이제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글자 그대로 이제 뭐 영업 활동을 통해서 회사에 캐시가 들어왔느냐 나갔느냐 이제 그걸 측정하는 거고, 투자 활동은 뭐 어떤 설비 그 유형 자산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단회사의 지분 투자, M&A를 한다든지, 뭐 종속기업 투자를 한다든지, 또 이제 관계기업 투자를 한다든지, 어떤 전략적 제휴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등. 뭐 은행에 뭐 그 단기 금융 상품 예치를 한다든지, 뭐 또 은행 예치한 걸 찾는다든지, 말 그대로 투자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뭐 재무 활동은 이제 뭐 회사채를 발행한다든지, 뭐 주식을 발행한다든지, 또 뭐 배당을 이렇게 지급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재무 활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표님, 투자 활동하고 재무 활동의 차이를, 영업하는 거는 알겠어요. 이건 확실히 이거는 네가 장사해서 물건 팔아서 아니면 뭐 서비스해서 벌어들인 거랑 이렇게 하는데, 투자랑 재무가 좀 저도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이게 뭐는 투자고 뭐는 재무인지 말씀하신 거 보면 실제로 뭐 투자 활동하고 재무 활동 같은 경우는 좀 혼란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금융 상품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거기서 뭐 이자를 받는 행위, 이거는 그러니까 재무 활동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주장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IFRS 회계 기준에서는 그런데 크게 제한을 두지를 않고, 회사에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분류를 하겠다고 했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분류해서 회계 처리를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이 표가 지금 KMW의 그 연결 현금 흐름표인데,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이게 보시면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 수치. 요거는 이제 현금으로 이자를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자 지급은 현금으로 이자를 주고, 또 법인세 납부하고, 이게 다 그냥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따라서는 이자와 관련된 활동을 저쪽 재무 활동으로 돌리는 회사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제가 볼 때는 한 10%에서 15% 정도 회사들이 재무 활동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조금 IFRS에서는 그런 약간 유도리가 있다. 그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의 회사는 현금으로 이자를 주고 받는 거, 법인세 납부하는 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넣어 놓는다. 그 정도만 알고, 지금 표를 눈으로서 보시니까 아마 현금 흐름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뒷부분에 뭐 많은 사람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현금 흐름표를 최대한 좀 간단하게 쉽게 현금 흐름표를 직접 작성하실 분들은 아니니까 그렇죠. 예, 숫자를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예. 자, 이제 우리가 손익계산서 설명을 드릴 때 제일 위에 이제 매출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영업 비용을 빼고 영업 이익을 계산하고 또 영업 외의 수익을 더해주고 영업 외의 비용을 빼고 뭐 법인세를 빼서 단기 순이익을 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에서 제일 마지막에 산출해낸 저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는 게 모두 현금인가? 사실은 이게 모두 현금인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이 지구상에서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수기 그 유통 판매 업체가 그 정수기 한 대를 10만 원에 외상으로 사와가지고 이거 소비자한테 15만 원에 외상으로 팔면 분명히 손익계산서에서는 매출액 15만 원 빼기 매출 원가 10만 원 해서 매출 이익으로 5만 원을 계산을 해놨겠죠. 그런데 이 거래에서는 현금 흐름은 전혀 없습니다. 외상으로 사와서 외상으로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오고가 회사에 들어오고 나간 현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상으로는 5만 원의 이익이 생겼지만 이 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 이익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거래가 일체의 그 현금 흐름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하고 현금 흐름은 이게 맞지가 않는데 나중에 줄게, 나중에 받을게 이렇게 하니까 현금 그렇죠. 흐름은 없고 예. 물건만 왔다 갔다 한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손익계산서하고 현금 흐름이 일치할 수 없는 이유가 손익계산서 맨 위에 있는 매출 영업수익 여기서부터 현금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발생주의 회계 때문에. 그러니까 현금주의 회계에서는 현금이 오고 가야지 매출이 될 터인데 우리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물건만 넘겨주면 외상으로 넘겨도 이거를 매출로 봐줘버리니까 현금을 주고받아도 매출, 현금을 주고받지 않아도 매출로 봐버리니까 손익계산서는 죽었다 깨나도 현금 흐름과 일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운명적으로.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에 기반을 해서 현금 흐름을 잡아나가는 교정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맨 아랫단에 있는 단기순이익이라고 하는 놈을 가지고 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현금 흐름으로 교정을 시켜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3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이 단기순이익을 산출할 때 이 비용은 마이너스로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되는데 이 비용은 마이너스가 된다. 비용은 마이너스로 작용합니다. 이거 단기순이익 산출할 때. 그런데 이 비용 중에는 현금이 이렇게 지출되지 않은 것들이 있죠. 그럼 현금이 지출이 안 됐는데 비용으로 잡혀 있던 거. 그 이제 예를 들면 감가상각비 같은 거죠. 현금은 안 나갔었지. 그다음에 우리가 그 이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헬릭 스미스의 개발비 손상차손. 그거는 그냥 회계적으로 장부상의 비용으로 처리를 한 거지 개발비가 손상됐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뭐 회사에서 돈이 나간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개발비 손상차손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그만큼 줄었단 말이에요. 감소했지만 현금이 유출된 비용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건 옛날에 다 쓴 거니까. 그렇죠. 공장 지을 때 돈 다 들어갔고 임상할 때 임상할 때 돈 다 들어갔으니까 돈은 이미 그때 나간 거고 지금 손상이 떨어지면서 단기 순이익은 엄청 안 좋은 걸로 나왔지만 돈이 나가는 건 아니다. 돈이 나간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익은 뭐 단기 순이익 그 산출할 때 다 수익은 플러스로 작용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수익 중에도 현금이 유입되지 않은 수익이 있거든요. 단기 순이익 숫자는 올려줬지만 현금은 안 들어온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외화 매출 채권 평가익. 내가 어떤 물건을 1달러에 수출을 했어. 근데 그때 뭐 1달러에 1달러에 1,000원. 근데 이제
나중에 결산을 할 때 아직 결제는 안 됐는데 환율이 1대 1,500으로 변했어. 그러면 내가 가진 1달러 매출 채권의 값어치는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라가니까 500원만큼의 평가 이익이 생긴 것이지 그게 회사의 캐시로 인이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요 평가 이익은 분명히 단기 순이익을 500만큼 올려줬겠지. 그쵸. 그런데 현금이 들어온 건 아니야. 그냥 단기 순이익의 숫자만 올려준 거고 현금 흐름과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단기 순이익의 숫자에서 출발을 하는데 현금이 안 들어온 수익은 그냥 빼주고 현금이 안 나간 비용은 더해줘 버리고 그러면 실제 현금 흐름으로 1차적인 교정 작업이 되겠구나. 요게 이제 1차적인 그 조정 작업인데 요거를 비현금 항목 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금이 아닌 거를 좀 조정해 보자 일단. 네. 1단계로 비현금 항목 조정. 수익과 비용에서 비현금 항목을 조정을 해준다. 수익과 비용 항목에서 그 이야기고. 그러면 요것만으로 조금 끝나는 거 복잡하지만 아니에요. 네. 그래도 충분히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요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있습니까? 네. 우리가 영업 활동을 하다 보면 이 자산과 부채가 이렇게 증감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 채권이 뭐 증가하기도 하고 매출 채권을 회수를 하면 매출 채권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막 물건을 막 만들어내면 재고 자산이 증가하고 이 재고 자산이 팔려나가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외상으로 막 원재료를 사와요. 그러면 매입 채무가 증가하기도 하고 내가 그 외상값을 갚으면 매입 채무가 줄어들겠죠. 이게 다 돈이 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매출 채권을 회수하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매입 채무가 감소하면 내가 돈을 갚았다는 거니까 돈이 나간 걸로 봐야 되겠죠, 그죠? 내가 외상값을 줄었다는 건 내가 돈을 줬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죠. 매출 채권 내가 받을 돈이 줄었다는 얘기는 내가 돈을 받았다는 얘기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재고 자산도 뭐 내가 정수기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다 그러면 정수기 재고 자산이 증가했다는 거는 정수기를 사왔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현금이 나가는 거네. 나가는 걸 볼 수 있고 만약에 정수기를 외상으로 사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매입 채무 쪽에서 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수기를 사오긴 사왔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재고 자산이 늘었단 말이에요. 내가 재고 자산이 늘은 거를 갖다가 현금이 나간 걸로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일단은. 근데 내가 외상으로 사왔기 때문에 또 매입 채무가 올라갔잖아요. 그쵸. 매입 채무가 올라갔다는 것은 내가 돈을 전혀 안 쓰고 뭔가를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요거는 또 현금 흐름에서 또 이렇게 조정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막 물건을 막 만들어내면 재고 자산이 증가하고 이 재고 자산이 팔려나가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외상으로 막 원재료를 사와요. 그러면 매입 채무가 증가하기도 하고 내가 그 외상값을 갚으면 매입 채무가 줄어들겠죠. 이게 다 돈이 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매출 채권을 회수하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매입 채무가 감소하면 내가 돈을 갚았다는 거니까 돈이 나간 걸로 봐야 되겠죠. 그죠? 내가 외상값을 줄었다는 건 내가 돈을 줬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죠. 매출 채권 내가 받을 돈이 줄었다는 얘기는 내가 돈을 받았다는 얘기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재고 자산도 뭐 내가 정수기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다 그러면 정수기 재고 자산이 증가했다는 거는 정수기를 사왔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현금이 나가는 걸 볼 수 있고 만약에 정수기를 외상으로 사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매입 채무 쪽에서 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수기를 사오긴 사왔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재고 자산이 늘었단 말이에요. 내가 재고 자산이 늘은 거를 갖다가 현금이 나간 걸로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일단은. 근데 내가 외상으로 사왔기 때문에 또 매입 채무가 올라갔잖아요. 그쵸. 매입 채무가 올라갔다는 것은 내가 돈을 전혀 안 쓰고 뭔가를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요거는 또 현금 흐름에서 또 이렇게 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A사하고 B사 요 사례를 가지고 A사와 B사. 자, A사의 이제 2021년 영업 현금 흐름을 지금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2020년도 말에 매출 채권이 100이 있었는데 네. 2021년도 말에 결산을 할 때 보니까 60이야. 줄었네. 매출 채권이 감소했죠. 네. 그만큼 매출 채권이 회수가 됐다는 겁니다. 매출 채권이 줄었으니까 잠깐만요. 매출 채권 내가 매출해서 받을 돈이 줄었으니까 받았나 보네. 돈이 회수가 받았네. 된 거죠. 돈. 예. 그러니까 영업현금 흐름에는 플러스 효과. 사실만큼 네.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증가했다. 자, 재고자산이 50에서 80으로 증가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그 재고자산을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돈을 주고 사온 걸로 그냥 가정을 사온 걸로? 해버립니다. 외상으로 네네네. 사올 수도 있지만. 그게 쉬워요. 예,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현금흐름표를. 그러면 재고자산이 증가했다? 돈 주고 사왔네? 재고자산? 그러면 영업현금 흐름에는 마이너스 감소. 효과. 네. 그 다음에 매입 채무가 30에서 10으로 감소했다. 외상값을 갚았다는 거죠. 그러네요. 매입 그러면 채무가 감소했으니까. 그러면 요거는 돈이 나갔겠네. 영업현금 외상값을 갚았으니까. 영업현금에는 마이너스 20효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B사 한번 볼게요. B사 같은 경우는 매출 채권이 100에서 150으로 증가했다. 네네. 이거는 매출 채권은 물건을 팔고 돈을 못 받은 거예요. 받을 돈을 못 받았네요. 받을 그죠? 돈을 못 받았다. 그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영업현금 흐름에는 50만큼의 마이너스 효과. 그 다음에 자 재고자산이 감소됐잖아요. 50에서 30으로. 돈 받고 재고자산이 팔았겠네. 팔았다. 재고자산을 팔았다. 감소했다. 돈 받고 팔았다. 그러면 영업현금 흐름에는 플러스 20 효과. 그 다음에 매입 채무가 증가했다. 외상값이 늘었다는 거죠. 외상값이 늘었다. 돈 안 주고 내가 필요한 거 갖고 왔네. 현금 굳었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안에 현금이 그대로 있는 그치, 거야. 그치. 원래는 이거 돈 주고 줘야 사야 되는 되는 거를 건데. 그만큼 이제 현금이 이제 그 플러스 유보되는 되는 효과, 효과가. 플러스 되는 효과. 그래서 매입 채무가 증가했네. 그러면 영업현금 흐르면은 이제 플러스 40 효과.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매출 채권의 증감, 재고자산의 증감, 매입 채무의 증감이 다 현금 나가고 들어오는 것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 야, 근데 네네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재고자산 외상으로 사온 거는 만약에 재고자산이 증가했다고 해버리면 현금이 감소하는 걸로 카운트 되니까 그건 왜곡 아닙니까? 그거는 매입 채무에서 교정이 돼요. 외상으로 사면 매입 채무에서 그거를 재고자산 쪽에서 현금 잡아준 거를 매입 채무 쪽에서 또 교정을 해줍니다. 요것들이 전부 다 그렇게 교정 작업을 다 하게 돼 있으니까 네네.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네,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매출 채권, 재고자산, 매입 채무 이거 요거 뭐 되는 거에 외울 따라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외상값이 뭐 이렇게 생각하면 금방 나오긴 네. 하네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게 두 단계에 걸쳐서 네, 첫 번째 단계는 뭐였죠? 현금 흐름이 없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거 빼고 예. 비용과 뭐 비현금 수익 비용 비용을 항목을 조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매출 채권, 재고자산, 매입 채무까지 조정해주면 예. 일단은 현금 흐름을 추정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구독자분이 이어석 아카데미 보면서 야, 내가 뭐 회계사도 아니고 내가 현금 흐름표를 그릴 것도 아닌데 그렇지. 뭘 저렇게 저런 걸 알아야 되느냐. 어. 현금 흐름표를 그리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회사의 현금 흐름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느냐, 무엇이 문제가 생겼느냐, 그런 원인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현금 흐름표의 개별적인 항목들을 보면 우리 회사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 매출 채권이 문제다, 재고자산이 문제다, 매입 채무 쪽이 문제다, 아니면 어떤 뭐 다른 부분에 수익과 비용 쪽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캐시플로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게 다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공부하는 거지. 현금 흐름표를 단순히 필요가 있는 겁니다, 회계적으로 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이렇게 그냥 이론적으로 배워보자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다산 네트워크스의 2020년도 연결 현금 흐름표를 한번 보면 한번 보세요. 자, 2020년도 단기 거를 보면 분명히 단기 순이익에서 출발을 했는데 단기 순이익은 298억 원 적자입니다. 여러분 현금 흐름표는 일단 순이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쭉 순이익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으로 바로 가볼게요.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은 279억 원이나 불났습니다. 굉장히 크게 오히려
영업 좋아진 현금흐름은 거네요. 크게 플러스가 돼 있잖아요. 분명히 단기 순이익은 한 290억 그 적자였는데 그러면 이제 가만히 보면 비현금 수익 비용 조정이 526억으로 아주 이제 좋게 작용을 한 거죠. 그러네요. 요거 비현금 흐름 수익 비용 조정은 대부분은 크게 플러스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뭐 감가상각비라든지 돈이 안 나간 비용들이 문장 많거든요. 그래서 돈이 안 나간 비용들은 다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현금 수익 비용 조정은 대부분은 숫자가 크게 플러스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활동 자산 부채에 가보니까 매출 채권도 보니까 영업현금 흐름에 60 플러스가 작용했네. 그러니까 매출 채권 회수를 잘 했구나. 재고 자산이 78억 마이너스로 된 걸 보니까 재고 자산이 좀 늘었네. 네. 또 매입 채무는 플러스 61로 작용했으니까 돈 안 주고 많이 확보했구나. 이제 그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요소들이 작용을 해서 큰 단기 순손실에도 불구하고 영업 현금 흐름은 좋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회사를 판단할 때 회계적인 어떤 숫자만 볼 게 아니고 회사의 캐시 플로우를 보면서 그 회사를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회계적인 숫자보다는 회사의 캐시 플로우가 이제 더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영업을 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비현금 뭐 수익 비용 조정하고 또 영업 활동 자산 부채 변동을 조정을 해서 뽑아낸 숫자는 우리가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이라 그러고 여기에 이게 영업 활동이 맞나 싶은 이자 수치 또 이자 지급 또 법인세 요거까지 여기다가 딱 갖다 붙이게 되면 최종적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거는 이걸 왜 하여튼 좀 이렇게 용어가 좀 헷갈리는데 요 표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순수하게 영업에서 창출한 현금이고 여기다가 이자 수치나 이자 지급이 있었다면 그거 계산해주고 법인세 납부까지 계산해주면 네. 우리가 영업활동 현금 완벽하게. 흐름이 얼마다 완벽하게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깔끔한 거죠. 네. 현금은. 뒤에 이제 주식회사 대원, 요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건설업 쪽 회사하고 이게 종속회사로 뭐 다른 업종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조금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간에 여기로 보면 2020년도에 보면 단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100억인데 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91억이죠. 네. 예. 그래서 이게 다 가만히 보면 비현금 항목 조정에서 플러스 210이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현금 항목을 조정하면 대부분 숫자가 크게 플러스로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운전자본의 변동돼 있잖아요. 네네. 요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매출 그 채권. 영업 관련 자산 부채 변동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네네. 제가 운전자본 변동이 보니까 운전자본 변동도 213억이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회계적으로는 단기 순이익을 냈지만 비현금 조정해버리고 영업 자산 부채 조정해버리니까 두 개 다 뭐 210억 플러스 213억 플러스 나오니까 최종적인 영업활동 현금은 흐름은 291억 플러스로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매출 채권 좋아요. 매출 채권 회수 이제 잘했다는 겁니다. 재고 자산 조금 이제 늘었네요. 마이너스로 작은 거 보니까 매입 채무 또 이제 마이너스로 된 거 보니까 매입 채무 좀 많이 좀 갚은 걸로 이제 그렇게 보이네요. 외상을 갚은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이제 좀 캐시플로우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뭐 매입 채무를 조금 늘린다든지 네. 아니면 매출 채권 횟수에 좀 더 뭐 박차를 가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네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계산해내는 방식이 순이익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네네네. 겁니다. 뭐 그렇게 크게 어렵다는 생각은 안 드시잖아요. 그냥 더하기 빼기만 하면 돼요. 더하기 근데 이제 빼기만 어떤 하시면 항목이 되는 있는지 겁니다. 이런 거를 아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캐시플로우는 최근에 이제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한 그 밸류에이션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해서 우리가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그래서 OCF라고도 많이 하는데 네. CFO라고도 많이 하고 네. 요 흐름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만약에 투자하실 때도 활용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뭐 투자활동 현금 흐르면 아주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 차입금 상환 그러면 돈이 나갔죠. 상환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뭐 차입금 뭐 증가, 단기 차입금 증가 그러면 차입해 왔으니까 이제 뭐 돈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뭐 종속기업 주식 취득 그러면 취득했으니까 이제 돈 나간 거고. 그쵸. 그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그러면 처분했으니까 돈 들어온 거고. 뭐 그런 거죠.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마찬가지로 뭐 배당 지급. 그렇죠. 뭐 아니면 뭐 유상증자 뭐 돈 들어오죠. 예, 돈 들어온 거 배당 지급하면 뭐 돈 나가는 거고. 돈 나간 거고. 뭐 재무활동 이런 거는 이제 투자활동 이런 거는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이렇게 단기 순이익에서 출발하는 간접법으로 이렇게 조정을 할 때 이제 우리 일반 이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다소 이제 조금 어려울 수 헷갈리시는데 뭐 사실 실제 또 현금 흐름표를 보면 이거 말고도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쵸.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근데 뭐 이렇게 회계사 제일 중요한 것만 딱 알짜배기만 네, 뽑아서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회사에 뭐 회계 업무 하시는 분 아니고 회계사 그럼요. 공부하시는 지금 분 우리가 아니면 회계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네. 투자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옛날 그 대형 분식 회계 사건으로 아이고, 이제 크게 이거 문제가 옛날 얘기. 됐었잖아요. 네. 한숨이 나오는. 그때 이제 처음에 발표되기로는 12년, 13년, 14년에 영업이익이 4,800억, 4,400억, 또 4,700억 이 3개년 동안에 4천억 원대 영업이익이 나왔다고 발표를 했는데 영업현금 흐름을 보니까 영업현금 흐름은 다 적자예요. 그때 당시에도. 네. 네, 9,900억 적자고 2013년에는 4,400억 영업이익이 났는데도 영업현금 흐름은 오히려 1조 1,900억의 영업현금 흐름 네거티브고 2014년에도 뭐야 이거 4,700억 영업이익 났다고 했는데 영업현금 흐름은 네거티브 또 5,600억이고 뭔가 야 이거 이렇게 회계상의 이익하고 영업현금 흐름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 그러게요. 차이가 나는 건 문제예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이렇게 교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손익계산서 상으로는 해마다 4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났는데 현금 흐름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때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아주 이상하다 해서 좀 그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아무도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심지어 뭐 어떤 경제지에서는 네. 삼성중공업이나 그 현대중공업은 그때 적자를 꽤 내고 있었거든요. 네. 대우조선해양만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특집 기사로 대우조선해양 경쟁력의 비밀을 해서 임원들 인터뷰하면서 이 대우조선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 경쟁력이 있다는 식으로 특집 기사가 나갈 정도로 했는데 나중에 그 검찰 수사받고 그 감독원 감리 받으면서 드러난 거는 이게 전부 영업 손실. 2013년 같은 경우는 거의 4,400억 영업이익이 아니라 1조 100억의 영업 손실. 뭐 2014년에도 4,700억 영업이익이 아니라 5,650억 영업 손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제 교정이 됐던 거죠. 저도 2013년, 14년 이때 대우조선해양 탐방을 되게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리서치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주식 트레이딩을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제가 전에 있었던 기업은행에서 대우조선해양을 들고 있었어요 그때. 왜냐면 그 뭐지 정부에서 이렇게 돈 대신 이걸로 주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IR 그 부장님이 너무 현란하게 야 이렇게 되고 경쟁력 대우조선만이 가진 독자적인 경쟁력. 야 그래서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 그런가 보다. 진짜 그랬었어요. 그리고 제도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분식회계 이런 말을 함부로 입에 꺼낼 수가 없어. 그럼요. 이거는 되게 그 영민이지. 이런 건 말 못하지. 그러니까 저기 뭐 제야 쪽에서 있는 사람들도 이제 뭐 개인 블로그 같은 거 하는 자유인들은 막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그쵸.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 블로그나 뭐 SNS 상에서도 못하죠. 뭐 의심스럽다는 말조차도 이제 꺼낼 수 있는 분위기 아니니까. 대우조선해양이 이런 회사를 볼 때 현금 흐름을 보면 이건 극단적인 케이스긴 하나 그래도 어느 정도 관람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 이제 회계상의 이익하고 현금 흐름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 깊게 파봐야 된다는 이제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거죠. 네. 이제 이때 처음으로
회계상의 이익하고 현금 흐름이 차이가 많이 나면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네. 하는 그런 강한 인식도 이제 생기게 된 거고. 큰 사건이었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KMW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아주 재밌는 케이스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 봐, 2019년에 네. 자, 손익계산서, 그러니까 네. 회계상으로는 6,800억 매출에 네. 1,300억 영업이익에 1,000억 당기순이익이 났단 말이죠. 네네네. 그런데 캐시플로우를 보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네. 작기는 하지만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37억이거든. 아니 영업이익이 1,300억, 당기순이익이 1,000억이 났는데 영업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어디서 빵꾸가 났나 보니까 영업활동 자산 부채 변동에서 마이너스 1,488억.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단 말이죠. 네. 보다시피. 그래서 그러면 자산 부채 중에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빵꾸가 났나 보니까 매출 채권이네. 매출 채권이 증가를 해서 캐시플로우에 그 네거티브하게 작용됐는데 그게 1,314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지. 이놈들 이거 허위 매출 채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막 허위 거래처에 막 외상 매출했다고 해서 막 매출 채권 잡아놓는 거지. 근데 회사 돈은 없어. 영업 활동은 오히려 영업 활동을 통해서 캐시 아웃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영업 이익은 1,000억대인데 보니까 영업 현금 흐름은 캐시 아웃된 상황이고 보니까 매출 채권만 잔뜩 지금 증가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게 근데 뭐 매출 채권의 증가가 어쨌든 외상으로 그렇죠. 물건을 넘겼다는 얘기고 그렇지.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돌아오면 문제가 없는 건데. 그렇지. 어쨌든 근데 이거는 이 숫자가 너무 크니까 이제 야 이거 뭐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상하게 이제 보는 근데 이제 대우조선 트라우마도 있는 거고 네네네. 그렇게 봤는데 딱 2020년에 딱 넘어가니까 아하 슬슬 이제 자 2020년 1분기에 네. 당기 순이익이 130억인데 영업활동 현금 그러면 982억이야. 보니까 영업활동 자산 부채가 이번에는 크게 플러스로 작용한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영업활동 자산 부채 중에 뭐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나 보니까 매출 채권이 다 회수가 돼가지고 매출 채권 감소해서 영업 현금 흐름에 그 포지티브 작용한 게 973억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통신 장비를 만들다 보니까 나도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통신 장비를 만들 때는 뭐 자기 돈 이제 막 이렇게 들여가지고 만들고 납품하고 그 납품한 거를 결제받고 회수하는 데까지 그 시간이 이제 좀 장기적으로 걸렸던 거고 이 친구들 거래처는 굉장히 우수한 뭐 삼성전자 비중도 높고 해외에 이제 좀 유명한 뭐 거대 그 통신업체들이니까 적어도 이 친구들은 떼일 우려가 없지. 떼일 우려가 없으니까 오히려 결제 조건들을 그 사람들한테 좋게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이 불안해. 이 녀석 이 친구 불안해. 씀씀이가 해퍼. 매일 이거나 하러 다니고 돈 씀씀이가 해퍼. 그러면 돈을 빌려주면서 야, 이틀 뒤에 갚으라고 그러지. 한 달 뒤. 근데 김수훈, 신용 최고야. 저 사람은 신용, 그리고 돈도 많아. 돈도 많고, 돈을 함부로 쓰지도 않아. 그러면 1년 딱 갚으세요. 천천히 갚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KMW 같은 경우 워낙 우량한 그 통신업체들을 거래처로 가지고 있으니까 뭐 결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유연하게 갖고 가면서 근데 이제 2019년에 그 매출 일으키고 했던 게 바로 그 다음 해 1분기에 이제 이렇게 싹. 그래서 이거 사례로 보니까 확실하겠네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의심할 건 의심하되 이 회사의 거래처가 얼마나 우량한 거래처이고 이 회사의 비즈니스 특성이 어떻고 뭐 결제 조건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뭐 IR 담당자나 주담한테 전화를 하면 설명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 회사를 믿고 투자할 수 있고 이 회사 이 내년 초 같으면 매출 채권 회수되면 캐시 많이 들어오고 하면 주가에 긍정적인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는데 뭐 이런 한번 투자 아이디어도 자기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고
뭐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캐시플로우를 이해를 해야지 그런 투자 아이디어도 낼 수 있는 거지. 그럼요. 전혀 모르고 있으면 뭐 알 수가 없죠. 뭐가 뭔지 뭐 회사 캐시가 아웃인지 인인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현금 흐름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현금 흐름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돈은 거짓말할 수 없다. 그래서 회계는 어떻게든 뭐 변화, 그러니까 뭐 분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뭔가 왜곡이 있어요. 그러나 현금 흐름은 거짓말,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금 흐름은 정말 중요하고 그걸 알기 위해서 어디서 순이익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현금으로 오는지 그리고 현금 흐름을 아는 것이 언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까지 정말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캐시플로우는 이제 딱 완전, 이제 뭐 우리 구독자분들도 감 잡으셨을 완전 때요. 잡으셨어요. 네. 이거 현금 흐름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이우석이 좀 신용도가 낮다. 그 예시는 조금 안 좋았지만 네, 그 편집 편집 안 해도 돼요. 편집 안 해도 돼. 너무 재밌게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지금 재무제표, 현금 흐름, 그리고 뭐 회계 뭐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요. 뭐 지난번에도 따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기도 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 사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사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들이나 영상들은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뭐 재무제표, 이거는 많이들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 뭐 아셔가지고 안 보시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데 안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다. 그래서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은 어쨌든 재무제표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의 주제는 현금 흐름입니다. 근데 이 현금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이 발생주의라는 거하고 현금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뭔 소리야 또 이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개념 자체를 이제 회계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회사가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에 혹은 뭐 이번 분기 동안에 무슨 행동을 하고 뭘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네가 지금 어떤 상태야 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 회계라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이 발생주의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발생주의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질문을 먼저 드려보면 돼요. 이 거래라는 것이요. 어떤 누군가가 한테 제가 뭔가를 돈을 주고 사거나 아니면은 돈을 빌려주거나 어쨌든 현금이 왔다 갔다 하고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서비스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래라는 것이요. 도대체 언제 진행된 거라고 보는 것이 맞냐? 이 질문이 그냥 근본적인 질문인 겁니다. 이 회계를 공부할 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첫째는 보면요. 주문 하잖아요. 그리고 계약금을 받죠. 자, 이제 어떤 물건을 주기로 하고 만들어서 주기로 계약하고 그 다음에 계약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을 받는 순간에 제가 거래가 행사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좀 애매하죠. 이거 계약금을 받았는데 혹시 이게 틀어져가지고 물건이 안 올 수도 있고 물건을 죄송한데 이걸 만들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못 만들었어요. 죄송합니다. 계약금을 줬는데 계약 포기할래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잡아봐요. 그러면 이런 두 번째 거래처에서 물건을 인도한 시점. 그러니까 물건 자체가 진짜로 만들어가지고 줬을 때 그랬을 때가 성립된 건가요? 잠깐만 그렇게 보기에도 조금 약간. 자 그러면은 대금을 그러면 돈을 완전히 받은 시점. 자 그러면 제가 이 핸드폰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파는 거라고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이 제가 이런 핸드폰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주문을 하셔가지고 계약금을 줍니다. 10만원 주셨어요. 그러면 그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가 물건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줬어요. 근데 아직 돈을 안 줬어요. 외상이에요. 뭔가 뭐 100만원을 주셔야 되는데 10만원 주고 50만원만 먼저 준 다음에 50만원은 나중에 줄게 그랬어요. 그랬을 때가 있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 남은 50만 원까지 이걸 쓰시면서 약속한 뭐 한 달 있다가 줄게요라고 했을 때 그때 한 달 있다가 10만 원을 주셨을 때가 맞는지 애매하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언제 이 거래가 성립됐는지를 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발생주의라는 개념은 이때 하는 걸로 보자라는 겁니다. 이때. 네. 거래처에 물건을 인도한 시점으로 보자라는 것이 발생주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김수원 대표님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발생주의 회계를 하면은 처음부터 손익이라는 것과 현금 흐름이 일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현금 흐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거래처에 물건은 줬는데 돈은 언제 받을지 모르잖아요. 이게 이 차이가 이제 나는 부분이 발생주의 회계이고 그리고 현금 흐름과 손익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돈이 왜 움직이냐? 돈이 왜 움직이는지를 좀 볼게요. 첫 번째는 장사를 해서 돈을 벌거나, 그죠? 그리고 필요한 곳에 돈을 쓰거나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돈 거래를 하는 경우, 돈 거래라는 것이 빌리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이자를 받기도 하고 뭐 또 하고 이게 이제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이고요.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있고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이런 걸 세 가지로 나눠서 말을 해요. 근데 돈이 움직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이 현금 흐름표도 보시면은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있고요.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있고 재무 활동이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각각이 다 다른 의미가 있어서 그 의미를 좀 구분을 하시는 것이 좀 이번 강의를 들으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자, 이 현금 흐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현금 흐름이 뭐냐 이걸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은 자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익숙해져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이게 뭐죠? 재무제표입니다. 밸런스 시트, 재무 상태표 이렇게 얘기해줘. 재무 상태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IS는 뭐죠? 손익 계산서입니다. 손익. 그래서 네가 영업해가지고 돈 얼마 벌었어? 뭐 이런 개념이고 이거는 이제 현금 흐름이 되겠죠. 요 세 개가 사실은 상당히 이제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첫 시간에 이제 배웠던 게 이제 요겁니다. 이제 요거요. 이게 네가 들고 있는 거 뭐야? 자산. 뭐뭐 들고 있냐? 네 가진 게 뭐냐? 이런 질문. 요거는 L은 뭐죠? L은 부채. 나 이거 근데 그 돈 무슨 돈으로 한 거냐? 이거죠. 그리고 요거는 자본인데 뭐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이건 내돈내산인데 내돈내산 이거죠. 내돈내산. 그러니까 이쪽 사이드는 네가 뭘 가지고 있는지 이쪽 사이드는 무슨 돈으로 그걸 했는지 요 질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 말은 그러니까 연말에 그러니까 2020년 말에 얼마였는데 내가 가진 게 이만큼이었는데 이러이러한 일을 이번 올해 2021년에 하고 나서 보니까 내 자산이 이렇게 많이 늘었네. 근데 부채가 많이 늘어서 늘었네. 아니면 자본이 많이 늘어나서 늘었네. 이 개념이 이제 먼저 아셔야 되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올해 무슨 일을 했냐라는 것이 이제 영업 활동 현금 흐름, 영업 그러니까 네가 장사를 어떻게 잘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매출이 얼마나 늘어났냐.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매출이 얼마나 늘어났냐. 이 회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매출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염승환 부장님도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 매출이라는 것이 결국은 P 곱하기 Q니까, 그죠? 가격 곱하기 Q니까. 이 각각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회사, 이거 가지고 제가 이제 퀄리티 계속 얘기하는 거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회사, 많이 팔 수 있는 회사, 이런 거죠. 그리고 비용이 얼마나 드냐, C, 이렇게 하면은 비용이 얼마나 드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어쨌든 매출이 상당히 중요한데, 매출이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해가지고 판관비랑 매출 원가 빼면은 영업 이익이 나온다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뭐 이것저것 다른 것도 다 빼고 나면 이제 순이익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네 돈 얼마나 벌었니 올해? 저는 이렇게 벌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이 순이익이 어떻게
중간에 뭐 뺀다고 했죠. 뭐 재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회사에 유보하는 거 그러니까 회사에 유보하는 거 그게 여기에 남는 거고요. 재투자를 하거나 배당을 하거나를 빼고 나머지 이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2020년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2021년 영업이익을 그러니까 그 손익계산서를 여기다 붙이면 다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2021년 걸로 바뀌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 재무 상태표가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원에 갔는데 아유 이효석 씨 이거 뭐 보니까 엑스레이 이거 찍어 보니까 이거 상태가 왜 이래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럼 이효석 씨 내일부터 가가지고 이거 매일매일 이거 하세요. 그리고 이거 먹으세요. 이거 돈 빌려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걸 어떻게 했는지 다 쓰는 게 손익계산서라고 보면 다음에 한 3개월 있다가 병원에 가가지고 또 엑스레이 찍는 걸 재무상태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손익계산서인 거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인 거죠. 현금 흐름. 근데 왜 현금 흐름이 왜 중요하냐라고 보면 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진짜 현금이 맞냐? 이 질문에 대해서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가 현금이 들어왔냐 나갔냐를 따지기 위해서 영업, 투자, 재무 이 상황으로 나눠서 설명을 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 주변에서 이제 주식 좀 하신다 이런 분들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니? 라고 보면 이거 다른 건 모르겠고 꼭 봐야 되는 거 뭐냐라고 생각을 물어보면 아마 이거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현금 흐름이 제일 중요해요. 특히 영업 현금 흐름 혹은 에비타가 제일 중요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꼭 하나만 봐야 된다고 하면은 에비타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저도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들 보는 게 이제 순이익을 많이 보고 뭐 그렇지만 뭐 배당도 많이 보고 그렇지만 에비타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현금 흐름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정리를 하면 제가 이제 집에서 지금 아침에 오늘 아침이거든요. 7월 27일. 근데 더워요. 그래서 지금 막 땀이 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거래가 언제 성립하냐? 이 세 가지 중에서 언제가 맞을까 고민해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발생주의라는 개념에서는 이거기 때문에 현금 흐름하고 손익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뒤에 설명드렸던 이 순이익과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순이익을 보면서 돈을 이만큼 벌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현금 흐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검찰에서 대우조선의 비리에 전면 수사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분식회계, 경영비리, 도덕적 해이, 관리감독 소홀 그래서 대우조선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참 2013년 참 기억을 해보면 정말 대단한 해였던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당시에 기업은행에서 대우조선 해양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들고 있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기업은행에 이제 돈을 줘야 될 일이 있었는데 돈을 안 주고 주식으로 준 거죠. 대우조선 주식 어차피 들고 있으니까 네가 가져가 이 주식 줄 테니까 이 돈 준 걸로 쳐 이렇게 해가지고 주셨고 그래서 이제 이 대우조선 해양을 어떻게 팔아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이런 결정 막 굉장히 많이 했었을 때고 그래서 저도 당시에 대우조선 시내에 있잖아요. 진짜 많이 갔습니다. 정말 이걸 이게 뭐 어떻게 너무 좋은 회사인데 기술력도 있고 좋은 회사인데 뭐 상황이 정말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손실도 많이 나고 뭐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아직도 뭐 끝나지 않는 스토리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그 뒤에 이제 그러니까 김선 대표님이 설명도 해주시지만 결국은 이제 그 우리가 얘기했던 요 그림에서 보면 대우조선 사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보면 분명히 순이익은 많이 나는 걸로 나왔어요. 한 2년 3년 동안 영업이익도 나고 순이익도 나요.
근데 현금 흐름이 개판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서 아니 뭐가 이상한데 어떻게 되는 거지? 도대체 왜 물건을 팔았다고는 하는데 돈이 안 들어와가지고 니네 지금 현금이 말라가고 있어. 왜,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넌 돈은 많이 벌었다며. 이게 이제 분식회계였던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그 돈은 안 들어오는데 돈이 들어온 것처럼 정말 그 사탄 발림해가지고 뭔가 포장을 하고 막 저도 그때 기억해보면 그때 IR 부장님께서 정말 지금 뭐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물론 일부러 그러시지는 않았겠지만 뭐 현란하게 뭐 지금 세상은 이렇게 되고 있고 뭐 부채는 뭐 정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제가 호구된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당해봐서 아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호구가 안 되기 위해서 하는 게 그렇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수업 이제 들어갈 건데, 이제 오늘 설명해 주신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인데, 이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어떻게 구할 거냐. 순이익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재무제표상에, 이제 손익계산서상에, 자, 손익계산서를 그릴게요. 손익계산서. 왜 이럽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손익계산서상에 매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나오고, 순이익이 나오는데, 순이익이 현금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순이익이 현금이 아니면 현금 흐름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두 가지를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비현금 항목을 조정하고 현금이 안 들어가는데 현금이 들어간 걸로 되어 있던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감가상각인데 이 감가상각을 더해주고 그리고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좀 쉽지 않은 개념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너 돈을 받기로 했는데 언제 받은 거야? 받기로 한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여기 상에 받기로 한 돈이 늘었어, 줄었어? 줄었는데요? 그러면 받았나 보네. 그러면 그럼 현금이 늘어나는 거고 받기로 한 돈이 늘었어? 그러면 너 현금은 줄어들었겠네? 이게 실제로 여기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줄어들고 이런 조항들을 조정을 해주면서 현금 흐름을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현금 흐름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막 이걸 구체적으로 이 항목들이 뭐 해가지고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고 뭐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시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간접법, 직접법 해가지고 뭐 계산하고 이런 것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대신에 현금 흐름표를 보고 이거는 이런 거구나, 이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아시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시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끝난 거예요. 보면은 BS하고 그 다음에 IS하고 CF 해가지고 요 세 개를 다 왔다 갔다 여기서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요게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거고 그래서 밸류에이션 어떻게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시면 진짜 완벽하게 오시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끝까지 힘내시고 화이팅 해주시고요. 사실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영상을 촬영했는데 그래도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